권력들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이상해진 거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상해진 거야. 예. 네. 자, 그래서 좌우지간 여러분 그 프리미어 리그와 3S 정책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도요. 올림픽도 그거 3S 정책이었어. 막 올림픽은 순수 아마추어들의 스포츠 정신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올림픽을 여러분 그럼 그리스의 올림픽은 비정치적이었을 것 같잖아요.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일어난 것도 결국 권력들이 전쟁을 쉬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이합집산을 하는 빅딜이 일어나는 게 그 그리스의 올림픽이었어. 옛날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일어났던 이유도 그 폴리스들 간에 계속 전쟁을 하다가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정치권이 모여서 그 정치 지도자들끼리 서로 딜하고 서로 이제 이합집산하고 그런 휴지기를 가지려고 만든 게 그게 올림픽이었어. 그걸 1890년대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쿠베르탱이라는 애가 만들어내잖아. 맨 처음부터 목적이요. 정치적 목적이 있었어요. 예. 올림픽은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이 있었어. 그리고 언제나 올림픽은 정치적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뭐 LA 올림픽하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올림픽하고 번갈아서 안 나가고 언제나 올림픽은 정치적으로 이용됐어. 그러면서 이 올림픽이 모든 스포츠 종목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시즌이 되면 특히 독재 국가들은 열심히 올림픽을 생중계하면서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응원하라고 그러면서 금메달을 딴 걸로 막 세계 순위를 매기고 그런데 올림픽은 국가 순위를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 올림픽에서는 국가 순위가 없어요. 예. 왜냐? 이 올림픽은 개인의 아마추어들이 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메달은 개인의 것이지 국가의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딴 메달 숫자 이런 걸 가지고 국가 순위라는 게 공식적으로 없어. 근데 우리나라랑 몇몇 독재 국가들만 그 올림픽 국가 순위를 주장하는 거야. 그 원래 없어요. 예. 원래 없어서 각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자기네가 올림픽 1등이라고 얘기해. 인구 대비 메달 수.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 메달 수를 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를 가지고 국가의 순위를 정하잖아. 근데 어떤 나라는 자기네들의 순위가 높다.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느냐? 자기네들이 인구 대비 메달 수가 많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국가의 순위를 정하지 않는 게 올림픽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냉전 체제 때 소위 이제 어디하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서로 막 경쟁을 한 거야. 소련, 미국, 중국 셋이서 언제나 올림픽 1등을 놓고 막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그 당시에 소련 여자 선수들한테 막 호르몬 주사를 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소련 여자 선수들이 지금 막 수염 나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시절에 남성 호르몬 주사 맞고 강인한 근육의 힘으로 금메달 따가지고 그걸로 지금 막 수염 나고 암에 시달리고 그러고 있는 거야. 냉전 체제 때는 올림픽을 이용해서 그렇게 그 국력 경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막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으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그 올림픽이 냉전이 끝나면서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거야. 그 대신 그 자리에 월드컵이 찾아온 거지.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그 눈과 귀를 가리고 그걸로 이제 권력이 자기의 정치를 하는 거지. 월드컵을 또 다 이용해 국가에서. 그리고 이 프로스포츠 원래 우리나라에 프로스포츠가 없었어. 누가 만들어? 전두환이 다 만든 거야. 프로축구, 프로야구. 그럼 박정희 때는 역시 박정희는 깨끗해서 아니야. 개뿔이지. 박정희 때는 고교 야구 할 때. 와, 난리다. 설린상고. 난 지금도 기억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설린상고가 우승하냐 마냐. 그게 맨날 제일 큰 얘기였어. 옛날에 그 전두환 때는 고교 야구할 때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니었어. 그 다음에 그 정권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박정희가 욕먹어야 될 때 그때 레슬링을 했어. 매번 기밀이 나가갖고 이노끼를 그냥 이마로 이 박치기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걸 해마다 했어. 그러니까 언제나 그 뜬금없이 한일 레슬링을 한 거야.
야, 국민들이 막 분노하니까, 이 박정희가 일본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 일본에게 굴욕적인 한일 외교했다. 이럴 때 이제 김일이 이노끼를 막 쳐부시는 그런 레슬링을 해갖고 국민들을, 잠재운 거야. 이걸 이명박이 똑같이 흉내낸 거야. 한일 축구. 뜬금없이 자기가 욕먹을 때 한일 축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일 축구만 나오면 국민들이 일단 눈이 뒤집어지잖아. 그걸 노린 거야.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해가지고, 한일 경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눈가기를 그쪽으로 몰아놓고 지가 뒤에서 아유 이제 수박을 씨발라가지고 그냥 면상에다가 그냥 씨팩을 해 쳐발라야 되는 그런 짓거리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스포츠를 이용한 정치. 그 다음에 복싱.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때 가장 유행했던 게 프로 권투, 그 다음에 프로 레슬링, 고교야구. 이걸로 그냥 한번 떴다 하면 난리가 났었어. 온 나라가. 전부 다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그때 텔레비전이 많지 않을 때 텔레비 있는 집에 모여갖고 같이 보고 그랬다니까. 그게 전부 다 목적이 국민의 눈과 귀를 뭘로? 스포츠로 돌리는 거야. 야, 박정희 머리 좋았네. 얘 박정희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예, 이거 박정희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거 박정희는 히틀러 따라한 거고, 예, 박정희는 히틀러를 따라한 거고, 히틀러는 또 과거의 로마 황제 따라한 거고, 예, 과거의 로마의 황제들이 예, 원래 로마가 이제 공화정이었어. 귀족 공화정. 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국가의 방향을 정했는데, 이제 이 카이사르가, 시저가, 그 공화정을 없애버리고 황제 정치를 만들잖아. 과도기를 거쳐서, 자기의 양자인 아우구스투스에게 황제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황제 자리를. 그래갖고 이제 이 시저가 암살당하는 거잖아. 정치체제를 무너뜨렸다고. 근데 이 카이사르가 죽고 황제 정치가 만들어지면서 로마에서 이제 귀족들이 불만을 가진 거야. 야, 네가 뭔데 황제라냐? 이러면서 황제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누구를 이용했냐면 평민들, 호민관이라는 평민 대표들을 이용해가지고 평민들을 이제 막 들쑤셔갖고 이제 뭔가 정치적인 반란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했어?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포도주와 빵을 주면서 피 튀기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검투사 경기를 보라 그런 거야. 그게 원형 콜로세움의 기원이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한 어느 나라나 전부 다 원형 경기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검투사들 경쟁을 시키고, 막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왜 우리가 프로권투나 프로레슬링 보면서 막 환장하던 그걸 노린 거야. 하루 종일. 그래서요, 물론 이제 지금 현대 건축에서 되게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로마가 햇볕이 굉장히 세. 특히 여름에 비가 안 오고 햇볕이 센 나라야. 근데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는 동안 얼마나 더웠겠어. 직사광선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콜로세움엔 전부 다 뭐가 있었냐면 기둥들이 있었던 거야. 이 기둥이 뭐냐면 그 기둥이 굉장히 근 철 기둥에다가 천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왜 요즘에 이제 스포츠 경기 이게 뭐 월드컵 경기장 같은 지붕 있잖아. 천으로 커튼 지붕을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그거를 현대 기술로 재건을 못 한대요. 예. 돔구장은 완전히 가려진 거고, 그러니까 그 관람석만 가리는 게 관람석 굉장히 넓어요. 엄청 넓어. 굉장히 넓어 관람석이. 맨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그 가로 넓이가 굉장히 넓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커튼 지붕을 이렇게 내려줬다는 얘기잖아.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기둥을 댔을 텐데 기술적으로 그걸 지금 재건을 못 한다는 거야.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막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꼼꼼하게 국민들을 스포츠에다가 묶어놨던 게 로마 황제였어. 그들이 잃어버린 정치적 권력을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의 반나체의 여자들이 포도주와 빵을 주면서 피 튀기는 경기에 몰입하게 했던 거. 그게 콜로세움이었고, 그걸 그대로 세계의 자본가들이 받아 쓴 게 올림픽이고 월드컵이고, 예, 그리고 지금의 프로스포츠들이고. 가령 미국인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천박해요. 예, 미국의 정치의식은 옛날에 월남전 반대 그걸로 끝났어. 월남전 반대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 스포츠 NBA라든가
그 슈퍼볼이라든가 그런 프로 스포츠들을 대대적으로 그 방송에서 내보내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미국은요 프로 스포츠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슈퍼볼 경기가 끝나고 뭐 NBA가 있고 프로 야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이스하키가 있고 사시사철 프로 경기가 있어. 그 사시사철 프로 경기를 위해서 남자들은 남자들의 공간을 가지고 거기서 커다란 팝콘을 가지고 막 뭐 애기 몸뚱이만한 콜라병을 마시면서 소리 지르라고. 그러면서 그 미국의 그 아빠들이 자기네들의 뭐 차고나 지하실에서 그런 거 마시라고 소형 냉장고를 팔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심슨 이런 만화에 보면 그런 비판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가 나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걸 안 보면 대화가 안 되는 문화를 만들어 버린 거야. 다 봐야 되는. 그게 이제 그 미국의 프로 스포츠이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이고 그 다음에 월드컵이고 올림픽이고 이런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결국 국민들의 관심사를 이 정치가 아닌 스포츠로 돌리고 그 다음에 뻑하면 연예인 스캔들을 일으키는 거야. 그 옛날에 박정희 때 11월의 별명이 마의 11월이었어. 왜냐하면 11월이 될 때마다 그 마약 사건, 연예인 마약 사건이나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에 박정희 때부터 나온 이름이 마의 11월. 언제나 11월이 되면 마약 사건, A양 B군의 호텔 스캔들 이런 게 언제나 11월에 터졌어. 이유가 뭐냐? 11월이 국정감사해가지고 야당이 그 정부를 공격하는 발언을 하는 때야. 국회에서.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할 때가 국정감사 연설할 때가 국정질의할 때가 그 국정질문이지. 국정질문을 할 때가 고 11월이에요. 그래서 그 국정질문하는 11월에 언제나 스캔들을 터뜨려갖고 도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못 알아듣게끔 했던 게 그 마약 사건들이야. 주로 대마초들. 지금도 이런 마약 사건들 같은 경우 어떤 식이냐 하면 내가 그쪽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연예인들을 재벌 2세들이나 이런 애들 데리고 노는 거야. 다 불러갖고. 뭐 가수나 뭐 유명한 스타들을 불러서 지네들이 같이 대마초 피고 마약하고 노는 거야.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만약에 지네 아버지가 연관된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아빠 걔가 나랑 대마초 했어요. 그러면 그거 터트리는 거야. 그래서 재벌에 대한 국감을 가린다든가 지네 뭐 큰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뭐 비리에 연루됐어. 그러면 아빠 그 여자애가 호텔에서 누구랑 자는 거 봤어요. 사실 나도 잤어요. 뭐 이러면 이제 터트리는 거지. 그래서 이 지네들이 같이 노니까 그 정보를 알고 그걸로 터트린다는 거야. 자, 지금 온 나라가 김민희, 홍상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영화계에서는 작년부터 다 알았대. 영화계 사람들이 이게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1년이 넘었는데 이미 그 홍상수가 가출해가지고 김민희랑 산 게 1년이 넘었고 그 엄마랑 막 그 쌈 나고 그 부인이랑 쌈 났던 게 벌써 한참 전 얘기라는 거야.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그게 왜 지금에 모든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몰랐잖아 우리가. 그죠? 걔 누구니? 빅뱅의 걔 G드래곤 대마초, 그것도 대마초 폈다라는 거 정부에서 알고 6개월인가 7개월 지난 다음에 터뜨렸어.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비리를, 연예인들의 사생활의 문제를 키핑해 두는 거야. 이게 자기네들이 쭉 조사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뭔가 가려야 될 때, 지네들한테 상황이 되게 불리할 때 그때 연예인 스캔들 터뜨리는데 세상에 김민희 뉴스가 3,000개가 나왔다며? 김민희 뉴스가 3,000개가 나왔대, 이틀 동안. 그러면서 야3당 대표가
재벌을 개혁해야 된다.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 야 3당의 대표가 새누리당까지 해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든 대표가 재벌을 개혁해야 된다.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 다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뉴스를 아무도 보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박유천 스캔들하고 김민희 스캔들이 그래서 나온 거야.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뭐라 그러나 경제 실정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실정, 가령 이제 오늘도 이제 쭉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걸 가려야 되니까 그런 스캔들을 뿌리는 거예요. 스캔들을 뿌려서 정치적인 이슈를 덮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러느냐? 3S 정책이라 그래. 옛날에는 스포츠, 스크린, 그 다음에 섹스, 요거를 3S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섹스는 뭐냐면 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왜 언론사의 광고는 그렇게 야할까요? 듣보잡 언론사에 정치를 비판하는 기사 옆에는 왜 대부분의 그 벗은 여자의 엉덩이가 허벅지가 그렇게 강조돼서 나와 있을까요? 그게 일부러 정치 뉴스로 가는 눈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이 야한 광고를 다 실는 거야. 일부러.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 그 뭐라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때도 걸그룹이 있었어. 그때 SES, 그죠? SES하고 또 뭐가 있었는데, 핑클. 그런 애들이 막 가슴으로 바닥을 쓴다든가, 허벅지까지 찢어진 치마를 입고 반스끈이 안 보인다든가, 그런 적이 없었어.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 이게 소녀시대가 나타난 게 노무현 대통령 말기야. 2007년인가 소녀시대가 나타나. 그래서 그 걸그룹이 나타나가지고 그 지배하기 시작한 때가 이명박 때야. 그래서 이명박 때 유행했던 단어가 하의실종. 그래서 완전히 초미니 스커트를 입어라. 그 다음에 그 꿀벅지. 예. 하의실종, 꿀벅지. 이런 말이 나오면서 걸그룹의 노출이 심해진 거야. 그 다음에 근데 여자만 베끼면 안 되겠다. 남자도 베껴. 그래서 만든 말이 초콜릿 볶은. 그게 노무현 때까지 없던 말이야. 이명박 때 생긴 말이야. 하의실종, 꿀벅지, 초콜릿 볶은이 이게 이명박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짐승남. 예. 그래갖고 모든 연예인들을, 남녀를 다 성적인 대상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국민들이 뭐해? 정신적으로 이게 피가 머리로 쏠려야지 막 그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로 가는 피를 그 가운데 부분에다 몰아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적인 자극을 주는 거야. 그게 섹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이게 우리가 그 두뇌에서 우리의 오감 있잖아요.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게 오감이라는데, 그 이제 뇌가 5개의 감각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쓰는 게 어디냐 하면 시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5개 감각 중에 뇌세포의 에너지의 90%를 시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린을 이용해서 눈으로 보이는 그걸 주는 거야. 그 자극을 주는 거야. 그게 이제 그래서 스크린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스포츠. 이 스포츠는 사실 여러분, 모든 스포츠는 승부가 있잖아. 승부 없는 스포츠가 없어. 그죠? 모든 스포츠는 승부가 있어요. 평상시에 자기가 계속 지고 있는 서민들이 스포츠에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그걸로 대리 만족을 하게끔. 그래서 스포츠를 독재자들은 반드시 키워. 예. 그래서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이전에는 일요일마다 스포츠 저기가 있었어. 중계를 했어. 김대중 노무현 때가 되면서 스포츠 중계를 일반적인 건 안 했어요. 그런데 걔 누구니? 그때 미국에서 박찬호를 데려가. LA에서 박찬호를 갑자기 데려가면서 그 박찬호 야구 경기만 우리나라에서 보여줬어. 나머지 일반 3사에서, 지상파 3사에서 주말에 스포츠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케이블이 생기면서 스포츠 채널이 전용으로 생긴 거지. 근데 그 일반 지상파에서 스포츠를 다시 중계하기 시작한 게 이명박 때야. 예. 그게 이제 그 스포츠, 스크린, 섹스를 이용한 3S 정책,
못 믿겠지? 네,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백과사전에 나오는 말이야. 3S 정책. 스크린, 스포츠, 섹스 또는 스피드. 내가 볼 때 지금은 스피드가 아니라 스캔들이야. 이런 것을 이용한 우민, 백성을 우매하게 만드는 정책. 대중을 이와 같은 3S로 유도함으로써 우민화,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들어서 대중의 정치적인 자기 소외, 정치적인 문제에서 스스로 소외되는 거야. 정치는 골치 아파. 예.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지배자가 마음대로 대중을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말한다.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 순치 정책의 한 전형이었다라는. 예. 요게 그 3S 정책에 대한 내가 말이에요. 3S 정책을 내가 2007년에서 처음 얘기했을 때 나한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랬다니까? 어찌나 나한테 3S 정책을 얘기한다고 소설 쓰고 자빠졌네 별의별 욕을 다 하더라고. 근데 백과사전을 딱 찾아서 보여준 다음부터 그런 말 다시 안 하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 예. 별의별 얘기가 다 많았다니까. 좌우지간지에서 브렉시트와 그 다음에 거기서 연결된 영국의 훌리건 이야기에서 3S 정책까지. 그래서 지금의 프로스포츠라든가 또는 그 걸그룹, 보이그룹을 벗기는 이유, 예, 섹스 스캔들이 일어난 이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공항 논란, 예, 그저께죠. 그저께가 김종인 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CBS에서 난 매일 라디오를 듣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는 정진석 그 새누리당 당대표의 연설을 언급을 했어. 근데 어제 아침에는 그럼 이제 그저께 김종인의 연설이 있었으면 어제 아침에 그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잖아. 어제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철수의 연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야. 김종인의 정당 연설은 전혀 언급을 안 했어. CBS에서. 예. 언급을 안 한 거야, 일부러. 왜 그러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사실 이제 CBS 같은 경우가 소위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 교회들이 그 CBS를 후원하고 지원해 왔는데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니까 압력을 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CBS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권력의 눈치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예. 자. 또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브렉시트 영국 연결하기 전에 네.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하고 짧은 통화를 했거든요. 들으시고 6054님은 보육기관의 이익 집단화로 더더욱 자녀 갖기 힘들게 됐습니다. 6391님 어린이를 볼모로 어른들 대책 없네요. 어린이가 돈벌입니까? 휴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 이거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못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에 대해서 6948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아마 어린이집 종사자신 것 같아요. 아니 질 좋은 보육을 원하면서 선생님들 처우는 개선 안 하고 목소리 내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소리 내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뭐라 그러고 이거는 나쁜 사회다.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좀 갈리네요. 참 저도 몇 년 전 이제 불과 어린이집 다녔던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아이가, 저 같은 경우. 예. 제가 그때 너무 이런 일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요. 그 마음이 어떤지, 학부모들의 마음이 어떤지 다 정말 이해가 잘 갑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이제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사람인데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정당하게 보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어린이 보육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 나라 현실이 좀 답답할 뿐인데요. 아니 그리고요 공약을 이제 무상보육이라고 그때 그럼 왜 이렇게 던졌는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문자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1517님. 우리가 함께 고민할 문제다. 네, 그쪽에 맞습니다. 내팽겨두고 어린이 있는 집에서만 해결해라. 이럴 문제는 아니라는. 정말 그거 안 좋은 됩니다. 지적하셨어요. 예. 여러분 의견 고맙습니다. 좀 받으면서 행간 진행하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전 사흘 동안 20대 국회 첫 원내 3당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예. 이 신공항 문제, 연예계 스캔들에 그만 뉴스가 다 덮여버렸는데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끝난 3당 대표 연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진짜로 3당이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국회가 새로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분기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20대 국회가 처음 시작하고, 거죠. 당 대표들이 연설하는 건 네.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그렇죠. 이번처럼 이렇게 묻히고 지나가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TV로 생중계까지 다 했어요. 어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긴 했는데요. 예, 예. 다른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그 많아서 뉴스에 많이 묻혀가지고 묻혔어요. 관심이 좀 덜 간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국회 첫 3당 대표 연설은 20대 국회 예고편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연설이 내용을 보면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20대 국회는 어떻게 운영될지 이런 것들을 다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충돌을 해서 또 이전 국회들처럼 이거 일 안 하는 국회로 찍히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거였습니다. 다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대표 연설은 이제 사흘 전인 20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이날부터 하루씩 돌아가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예, 어제 예. 이제 끝났고요. 그동안 이제 대표 연설, 대통령 시정연설 많이 지켜봐 오셨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이 제가 보니까 반응이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좀 조목조목 짚었고요. 특히 민생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 이 양극화의 심각성에 좀 공감을 했다.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큰 이목 못 끌고 다른 큰 이슈에 덮여버린 이 20대 국회의 3당 대표 연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얄미운 사람입니다. 이건 노래를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노래를 불러야 훨씬 더 실감이 나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이 3당 대표가 모처럼 이렇게 정색을 하고 이 근사하게 이 뜻을 펼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따라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사실 당대표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서는 거 정치인으로서는 진짜 몇 번 못 해보는 경험이거든요. 그럼요. 전국의 TV로 또 생중계가 되죠. 예. 그래서 당대표들이 연설 원고 쓰느라고 몇 날 며칠을 고심을 합니다. 그래요.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회법으로 보면은 연설 시간이 40분으로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시간을 딱 정해 놓습니까? 예, 40분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안철수 대표는 80분 분량의 초고를 썼다고 합니다. 2배로. 예. 근데 이거 잘라내는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랬겠네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어제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무삭제본이 다시 공개가 되기도 했어요. 너무 아까워서. 네, 너무 아까워서. 예. 근데 그 무삭제본에 이 핵심이 들어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연설을 준비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나 국민의 시선은 온통 신공항 발표, 홍상수, 김민희 스캔들에 쏠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 어제 그제 인터넷 포털 인기 검사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모두 신공항이나 뭐 연예 스캔들로 다 채워져 버렸거든요. 신공항보다도 이제 홍상수, 김민희 스캔들이 훨씬 컸죠. 예, 관심사는. 불륜이라는 게 있고 또 개입이 되면서 맞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예. 그래서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공론해야 한다. 이런 정진석 원내대표의 제안도 좀 묻혀버렸고요. 예. 김종인 대표가 아주 작심하고 발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 개정 특위를 설치하자. 이렇게 개헌론에 불을 또 붙였거든요. 헌법 개정 특위를 국회에다가 설치하자.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개헌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굉장히 중대한 제안도 다 묻혀버렸고요. 그러네요. 안철수 대표가 공들여서 준비했던 2016년의 대한민국 시대 정신은 격차 해소와 평화 통일이다. 이런 화두도 굉장히 크게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화 통일, 뭐 부동산 정책 이대로 이렇게 거품 끼는 거 안 된다 이런 얘기 다 했는데 다 사실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 명의 대표 입장에서는 참 얄미운 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진 며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포인트, 얄미운 사람.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홍수 속에 묻히고 쓸려간 보석들이 있다입니다. 보석, 어떤 보석이요?
사실 당대표 연설 말의 성찬을 보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아까 80분 분량 준비해. 굉장히 좋은 말들은 다 쏟아내는데 네. 말은 많은데 알맹이가 비어있는 느낌. 그동안의 연설들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왠지 허한 느낌.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수많은 말들 속에서 비록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말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요. 바로 격차 해소와 재벌 개혁 문제입니다. 격차 해소 재벌 개혁. 이거는 어떤 눈부시게 대표가 빛나. 얘기한 건데요?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3당 대표 모두 이 문제를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요? 예. 어제 안철수 대표는 각 상임위와 국회 차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 로드맵을 마련하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예, 했습니다. 예. 예,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을 알린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예로 들면서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소수가 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뭐 이런 굉장히 강한 발언, 이런 의지도 지금 밝혔고요. 예. 이 정진석 원내대표도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배의 문제를 고심해야 할 시점이다. 사실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좀 이례적인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2의 유승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예, 나올 그런 얘기도 정도로 나왔습니다. 분배 문제 고심해야 된다. 증세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네. 했어요.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 같은 비정상적인 재벌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 사도답게 재벌을 거대 경제 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말은 뭐겠습니까? 모두 한결같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20대 국회의 화두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제안들이 다 묻혀버렸다. 이런 겁니다. 정말 예 중요한 포인트들이 공통적으로 있었는데 말이죠. 3당 대표 연설 다른 행가는 뭡니까? 세 번째 행가는 킹이 될 것인가, 킹메이커가 될 것인가, 속마음이 살짝 비친 연설이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연설을 들으면서 혹시 저 혼자만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먼저 안철수 대표 연설하는 동안 미래란 말을 무려 2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실권 없는 대권 주자 아닌 당대표가 이 대한민국 미래상까지 제시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하. 제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내가 바로 킹이야. 미래는 내가 만들고 있어. 만들겠어. 예, 내가 킹으로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거야. 이렇게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행간에 그런 게 숨어 있었단 네.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김종인 대표. 킹보다는 킹메이커 느낌이 물씬 났는데요. 어떤 거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어요? 이 연설을 하면서 더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뽑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되겠다 이런 비전을 밝혔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구를 잘 후보를 선출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킹이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앞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솔직히 연설에서는 킹도 킹메이커 느낌도 나질 않았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에 좀 부담을 느껴서 정치적 소신을 아끼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무튼 3당 대표 연설은 좀 끝났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것들이 좀 묻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보석 같은 부분들은 지적해 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가령 이제 다른 정치인들이 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이 기자들이 뭐 맨날 그러려니.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나 같은 경우 이제 김근태 의원을 내가 이제 그 밑에서 섬겼기 때문에 김근태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해도 기자들이 뭐 그냥 그러려니 했단 말이야. 들은 척도 안 했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었는데도 기사를 쓰질 않았어. 안철수는 하늘이 파랗습니다. 어머, 하늘이 파랗대! 좀 그래. 누구나 하는 말인데 안철수가 하면 막 대단한 얘기를 한 것처럼 좀 빨아대는 기자들이 있어. 뭐? 숨겨진 저 잘린 부분이 더 보석이야? 어휴, 눈부셔갖고 그냥 눈이 빠져버리겠네. 하여간 진짜 그 오버하는 그런 게 있고, 실제로 그 안철수 연설 들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학술 발표회냐, 그리고 이렇게 좀 상황에 안 맞는 예를 많이 들었다.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김성환 씨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한 거잖아요.
그렇게 빨아대는 어린 기자들이 있다. 그 안철수의 생각에 나온 말들, 그거 다른 정치인들이 했던 말 짜집기 한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라고 써대면서 진짜, 아유, 씨발르고 씨발라가지고 그냥 얼굴에 면상에 그냥 확 시팩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자, 이 신공항 논란, 예. 어저께 이제 발표 날 때는 백지화라고 났는데, 그게 백지화가 아니다! 자기는 공약을 지켰다! 이런 박근혜식, 예. 그 책임과 사죄가 없는, 적어도 이명박은 사과라도 했다. 근데 지금 박근혜는 사과도 없이 그냥 우기기, 박근혜식 우기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래. 지금 이제 그 밀양이 될 거라고 거의 막 확정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떠들었나 봐.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빚을 얻다시피 해가지고 그 밀양에다가 마지막 혹이다 이래서 투자를 했대요. 박근혜가 경북 사람이라서, 그리고 박근혜가 경북 사람이라서 경북에 해줄 거다. 이래가지고 엄청 땅을 팔아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완전 지금 멘붕이라는 거야. 그 땅값만 올려놨는데 그 올린 땅값을 아무도 되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 부동산 투기업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나는 이것도 언론에서 만든 일종의 눈 돌리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밀양하고 가덕도에 땅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막 욕하면서 쌤통이다. 그러면서 그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들 비난하는 걸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사건의 본질은 뻔히 알면서 박근혜가 5년 전에 신공항을 약속했다는 거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5년 전에 박근혜가 신공항을 얘기하면서 김해공항을 확장할 수 없는 이유를 공표했다는 거야. 박근혜가 5년 전에는 김해공항을 확장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래서 신공항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경북의 밀양, 부산의 가덕도를 파는 거야. 그래놓고 지금 둘 다 책임을 안 지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지. 이건 기본적으로 이 박근혜가 무책임했다는 거야. 이미 5년 전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 검토해라. 지랄해갖고 공군들이 반대갖고 못했어. 근데 이명박이가, 지가 이제 동남권 신공항을 한다면서 공약을 세웠다가, 그 동남권 신공항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김해를 확장하는 걸로 5년 전에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사건을 덮은 건데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박근혜가 마치 이명박이 틀렸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신공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공항을 팔아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5년 전에 그 결정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냥 말을 하면 사과를 해야 되니까 사과하기 싫어서 엄청난 외화를 들여가지고 외국의 자문을 구한 거야. 그래서 내나 5년 전과 똑같은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지. 이명박의 결론을 5년 만에 다시 내리면서 또 시간과 돈을 낭비한 거야. 이건 분명히 박근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노무현 때부터 김해공항 확장 얘기가 있었잖아. 그때는 죽어도 안 된다고 지랄 연병을 해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거 제일 반대했던 게 박근혜래. 김해공항 확장하는 거 제일 반대했던 게 박근혜였다는 거야. 그래놓고 이 이명박이가 동남권 신공항 팔아먹고 대국민 사과하고 끝냈는데 박근혜가 또 팔아먹고, 그러더니 이제 사과도 안 하고 막가파식 우기기를 하고 있어. 김해가 신공항이다. 근데 김해 시민들은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처음부터 아예 김해 공항을 빼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김해 시민들은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거기다 V자로 새로 만들면 그걸 누가 감당하냐.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그 김해 공항 옆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전부 다 지하화해야 된다는 거야.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 김해 지역이 지반이 약하대. 지반이 약해서 거기에다 공항을 짓는다는 게 확장할 수 없다라는 공학적인 결론이 이미 5년 전에 났다는 거야.
그냥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박근혜의 공약을 준비했던 사람. 신공항 공항을 준비했던 사람은 거기가 연약 지반이라서 거기다 공항 확장 못한다. 김해공항 확장 못한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항공업계에서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가장 타당한 합리적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논쟁을 하더라고, 아침에. 좌우지간 중요한 건 박근혜의 공약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그 말을 믿고 투자했던, 그 말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정치권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은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쌤통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박근혜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야. 가령 박근혜 말을 믿고 푸드트럭을 장만했다가 낭패 본 사람들 쌤통이 아니잖아. 박근혜 말을 믿냐? 쌤통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쨌거나 박근혜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고, 그로 인해서 국민에게 생명과 안전과 재산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박근혜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야 될 부분이다.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난 혼란을 여기까지 가져온 박근혜는 사과도 안 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그런다. 아, 정말 우리가 다수당만 아니면 탄핵을 요구하는 건데.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박근혜가 면피성 궤변, 김해가 신공항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지금 면피성 궤변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사과가 우선이다. 박근혜 말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정말 이 지인들한테까지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들, 나는 그러면서요, 이 밀양 땅의 소유권 이전 과정을 나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 다른 말로 지금 밀양의 마지막 최종 지주들 있죠. 밀양에서 마지막에 땅 산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언제 땅을 구입했는지, 그 시점, 당신들이 땅을 산 진짜 실소유주가 누구였는지, 당신들한테 팔아먹은 실소유주가 누군지 이거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지고 있는 개인적인 피해가 전 실소유주들이 권력과 연관된 놈들 아니냐. 처음부터 결론은 김해공항 확장일 걸 알면서 마치 밀양에 신공항이 들었을 것처럼 그렇게 막 방송과 이걸 통해서 붐업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게끔 몰아가서 막판에 딱 털고 간 놈들, 걔네들의 마지막 지금 직전 소유주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 전수조사해서 이 새끼들이 권력과 연관되어 있는지, 혹은 박근혜 정부 핵심과 또는 지역의 정치인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이게 왜냐하면 개발 계획은요, 이거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고급 정보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어저께 밀양으로 결정났다 그러면서 엠바고다. 나는 이 문제도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 그 소문의 출처가 어딘지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소문을 믿고 어저께 그 밀양에서 계약을 한 사람들이나 뭐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이나 이거 일반 서민들이 뒤통수 당한 거야. 직전 판매자들, 그 사람들 전수조사해야 돼. 지금 발표난 다음에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뒤통수 맞은 거거든? 사기당한 거야. 대규모 사기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직전 소유자들이 누군지, 그 땅의 소유자들 등기부등본 띄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등기부등본을 띄워가지고 직전 소유자들의 실소유주들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거 공무원들이 혹시 알면서, 안 될 거 알면서 이 새끼들이 이거 사기친 거 아닌가? 요걸 한번 찾아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 이거 밀양이나 가덕도 입지에 그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거 민사소송 준비해야 돼. 언론사나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어저께 박정희의 그 굴욕적인 한일 수교, 굴욕적인 한일 수교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박정희가 일본에다가 위안부나 정신대하고 위안부가 달라요.
정신대는 하라고 잡혀간 사람들이고 위안부는 성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노예나 정신대나 그 다음에 강제징용이나 강제징병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절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박정희가 써준 거야. 그게 지금까지 모든 문제의 원인이야. 그럼 박근혜가 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지대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진 빚을. 우리 국민에게 진 빚을. 그런데 독도 밀약과 그 다음에 이 개인적인 손해배상을 안 하겠다는 각서. 그게 지금 박정희의 부관 참시해야 될 범죄예요. 독도를 팔아먹은 것도 큰 범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민들이 그 독도 인근에서 우리 동해바다에서 물고기를 마음대로 못 잡는 이거 박정희의 잘못이야. 근데 지금 모든 카페에서 김대중 욕한다며. 그 신어업협정 내가 어제 신어업협정 얘기했잖아. 독도밀약 얘기하면서. 신어업협정이 언제 맺은 거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서 왜 내가 그러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가서 그걸 추진하는 바람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노했다. 누군지 알아? 그 담당자가? 김대중 정부 초기에 한마디로 김영삼 때 미리 다 그 협상해놓고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데 가서 도장 찍고 온 놈이 누군지 알아? 윤병세래. 윤병세. 윤병세가 누구야? 박근혜 캠프. 박근혜 대통령 캠프 그 책임자 윤병세. 그게 그거래. 예. 윤병세가 그 신어업협정 도장 찍은 놈이래. 관련 기사 좀 찾아봐봐. 그니까 그게 이 윤병세가 그거 말고도 또 이상한 짓을 했어. 그거 말고도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잠깐만. 윤병세가 한 게 한일 신어업협정을 졸속으로 그 해준 게 윤병세고 한일 위안부 졸속협상도 윤병세가 했대. 위안부 이번에 졸속협상 이것도 윤병세가 한 거고 그 다음 일본의 강제징용 섬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도 윤병세가 합의해줬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대. 그 또 다른 제보인데요. 이것도 사실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23일에 환경업계에 따르면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장이라는 게 최근 세종시에서 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해서 참석자들에게 스스로 친일파라고 밝히고 천황폐하 만세라고 3번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 워크숍 참석자 수십 명은 이 센터장의 이런 기행에 아연 실색했다. 이거 출처가 어딘지 좀 찾아봐 주세요. 예. 이게 사실인지, 이게 지금 시청자 제보인데, 예. 이거 사실인지 확인합시다. 지금 박근혜 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수준인 거야, 지금. 지금 이제 이 환경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고, 지금 윤병세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는 거야. 자, 좌우지간 그러면 이게 윤병세만 나쁜 X냐? 한겨레 위안부의 진실을 알린다더니 한겨레 신문에서 위안부의 진실을 알린다더니 내년 예산 13억 싹둑 보도 관련 이게 무슨 얘기지? 설명드리고자 한다. 기사 내용.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1% 삭감하였는데 이는 예산 당국으로부터 전체적인
어머.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한겨레 신문이 나온 게 아니라 정책 브리핑 정부 입장이 나온 거잖아. 내년 예산 13억을 싹둑 잘랐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검색하니까 정부 저기 해명부터 나오네? 예. 야, 그러면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예산은 여성가족부가 국가재정의 제약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예산 당국에 요구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뭔 얘기야? 이게 뭔 말이야? 여성가족부가 국가재정의 제약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예산 당국에 요구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기사 내용이 뭐가 사실과 다른 건데 13억을 자른 건 맞다는 얘기 아니야. 13억을 삭감한 건 맞다는 거 아니야. 국가 예산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뭐 내년 예산 싹둑 부분만 넘어간 게 아니야. 다음 뭐냐? 예. 이게 이제 검색이 어려워져가지고 아우 막 기사를 너무나 숨기니까 내가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어렵다. 이걸 검색하면요. 예. 이걸 검색하면 내 제목을 검색한 게 뭐냐면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예산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 쓴 정부 요 내용을 내가 지금 이제 경향신문 단독을 찾으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뉴스 보도가 있었으면 그게 제일 먼저 떠야 되잖아. 근데 블로그만 떠. 블로그만 뜨고 그 다음에 웹 문서라고 해서 이런 게 뜨고 뉴스는 이렇게 떠. 경향신문에서 뭐 싸잡아서 쓴. 예. 진짜 뉴스 보기 어렵다. 힘든가 보지? 이 경향 단독인데요. 예. 근데 이게 기사가 지금 제대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어. 예. 네이버만이 아니야. 구글도 그래. 예. 자,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예산 편성해 놓고 안 쓴 정부. 예. 근데 이게 이게 아유. 잠깐 이건 안 되겠다. 무슨 중고차 광고가 들어가고. 야. 아니 어떻게 기사가 단독 기사인데. 예? 이게 단독 기사인데 그 단독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기 어렵게 해놨냐고. 오늘의 유머. 어머. 그럼 우리 이 내용을요. 구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응? 이 제목을 구글에서 어떻게 찾아볼까? 이 기사가 나오나? 야, 아니 이게 경향신문 단독이야. 경향신문 단독 기사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검색이 어렵냐고. 구글은 어떻게 나오나 볼까? 야, 어저께 우리가 구글을 까댔더니 구글은 딱 첫 번째 나왔어요. 아유, 어저께 이제 우리가 구글 코리아 사장이 전 옥시 대표라서 검색 안 되냐고 이제 시비를 걸었더니 오늘은 이제 구글로 검색하니까 딱 나오네. 예. 네이버 진짜 대단하다. 네이버 진짜 대단하네. 예. 자,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예산 편성해 놓고 안 쓴 정부. 세상에 기사 원문 읽기가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정보의 통제예요. 예. 정보를 통제하는 거야. 예. 네이버 이제 그 검색도 한번 까고 구글을 한번 깠더니 이제 정식으로 뉴스를 제일 먼저 내놨어.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 사업 지원을.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예, 집중. 지금 이제 요 전에 우리가 본 건 뭐냐면 내년 예산 13억 싹도 그 부분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정책 브리핑부터 나와갖고 그랬잖아. 썰을 풀었잖아. 그럼 내년 얘기라고 쳐. 그러면 올해는 어땠냐고.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예산 편성해놓고 안 썼다는 거야. 여가부 한일 합의 이후에 손을 놔버렸다. 내년 예산은 영원, 사업 외면.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사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가 사실상 위안부 기록물 세계 등재 지원을 내팽개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 아버지가, 박근혜 아버지가 위안부들이 개인적으로 배상 요구 안 하겠다는 각서를 지 멋대로 쓰더니 그 딸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사업 명목으로 올해 예산을 4억 4천만 원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이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왔고 전임 조윤선 김희정 장관도 등재 추진 계획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에 12월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라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정부가 편성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않을 정도로 몸을 사리는 동안 등재 사업을 맡아 하는 민간단체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위원회는 지난달 중국 등 7개국 시민단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본부에 기록물 등재 신청을 냈다. 한국위원회 한 관계자는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10월까지 홍보와 자료 보완 작업을 위해 사무실 임대료나 번역료 등이 계속 들어가는데 정부가 잡힌 예산조차 내주지 않고 있어 대책회의까지 했다고 전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록유산 등재 사업은 기록물 소장자인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만큼 정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버이연합에다가는 왜 지원했는데? 예. 왜 채팅창을 얼렸어요? 라고 귓말을 했죠? 왜 채팅창 얼렸냐고 귓말아님. 잘 들어요? 님은 블랙이야. 생방송 중에 망치 부인한테 그 귓속말하면, 예, 망치 부인한테 귓속말하면 영구 블랙이에요. 예, 어따 대고 귓속말질이야. 아, 나 진짜 도대체 이거 또 언제 또 풀린 거야. 왜 채팅창을 얼렸다고 지금 귓말했지? 귓속말 허용 안 돼 있는데 왜 어떻게 귓말했지 얘는? 나한테 귓속말하면 블랙이야. 자, 그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요. 지금 편성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않으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민간단체 일이니까 뭐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왜 어버이연합한테 지원했냐고. 지금 민간단체라고. 민간단체인데 정부에서 지원 전혀 안 하냐고. 정부에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다 지원하잖아. 근데 왜 여기만 지원 안 하냐고. 일부러 아버지의 유지, 박정희의 뜻을 오늘에 되살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세계에 알리지 않기로 작정한 거야?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에는 아예 기록유산 등재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여가부에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에는 기록유산 등재뿐 아니라 교육 콘텐츠 제작,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 올해는 예산이 편성됐던 위안부 기념사업 5개 항목 예산 11억 5천만 원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토록 소극적인지,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소극적인지, 그 아버지의 과거를 보면 딸의 현재가 보이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그리고 박근혜가 또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고. 예. 아, 나 오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 쫓기지? 트러블 메이커에게 국가 보훈을 맡긴 나라. 자, 저기 한겨레 칼럼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행보 중 최대 코미디를 꼽는다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한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이다. 박 보훈처장은 갈등 해소자가 아니라 갈등 유발자다. 좌충우돌식 언행으로 끊임없이 분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트러블 메이커다. 박 처장에게 갈등 해소를 기대하는 것은 거북이 등에서 털을 긋고 토끼의 이마에서 풀을 찾는 것과 같다. 따지고 보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것부터 상식과 정의가 물구나무를 선 현실이다. 보훈처는 역대 처장들이 대부분 군 장성 출신들인데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훈 업무의 주 대상도 군인이나 경찰 등이다. 5.18 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사이에 개밥의 도토리 시대로 외롭게 끼어있다. 우리의 지난 굴곡진 역사에서 군과 민주는 서로 양립하기 힘든 단어였다. 미국에서는 군 보훈 업무를 맡은 기관이 제대 군인부로 명칭부터 정확한데 우리는 보훈이란 이름으로 한데 엮여 있다. 그러다 보니 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선 민주항쟁의 기념식마저 군 출신 인사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에서 요거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박 처장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1980년대 군에서 목격했던 일부 육사 출신 장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민주화 시위 장면에 나오면 저런 놈들은 모두 총으로 쏴 죽여버려야 돼! 라는 끔찍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선배들이고 시위 학생들은 척결 대상이 돼야 할 불순 분자들에 불과했다. 박 처장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가 보훈처장에 취임하자마자 유신시대의 민주화운동을 종북 활동으로 헐뜯는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것을 보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별난 축인 듯 싶다. 5.18 당시 소령이던 박 처장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5.18 비극에 대한 아픔이나 성찰이 있었을 리 만무하다. 5.18 당시 광주의 계엄군으로 투입된 제11 공수특전 여단을 6.25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려 한 것은 5.18을 바라보는 그의 왜곡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트러블 메이커 행보는 단지 진보 쪽만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 군 내부의 갈등 유발자 면모도 유감없이 보여준다. 육군 안에서 육산이 학군이니 삼사관학교니 해서 출신을 나누고 성골 진골을 가르는 패습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바로 박 처장이다. 박 처장은 재향군인의 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 중단 지시를 내렸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한군 선거에서 출마한 후보들의 금품살포 의혹이었지만 실제로는 육사 출신을 회장에 앉히기 위한 무리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의 이런 결정으로 향군은 아직도 표류 상태이고 출신에 따른 내부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향군 회원들이 박 처장 때문에 현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 부분 때문이야. 잘 알려져 있듯이 향군은 뼛속까지 보수의 우익의 성향을 지닌 단체로 선거 때마다 현 여권의 강력한 지원군 노릇을 해왔다. 그런데 4.13 총선이 끝난 뒤 향군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찍었다는 말을
말들이 무성하게 나온다. 쓴웃음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 처장은 보은 처장보다는 보은 처장이란 말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다. 자신을 발탁 유임시켜준 권력자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행동해왔다. 하지만 그 보은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이 정부에도 짐이 되고 있다. 트러블 메이커는 결국 트러블 메이커일 뿐이다. 근데 왜 박근혜가 안 자르냐고. 안 자르는 거야, 못 자르는 거야? 어? 박근혜가 안 자르는 거야, 못 자르는 거야? 이 사람이 실세야? 어? 군부 독재자의 대변인인 박근혜를 주무르는 이 사람이 실세야? 그래서 그래? 응. 그 다음 나는 이 사람 잘라야 된다고 봐. 예. 박근혜가 이 사람을 자르지 않으면 박근혜는 진짜 군부 독재 세력의 꼭두각시다. 이걸 천명하는 거라고 봐. 청와대의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자, 다음 지금 세월호 이야기. 예. 오늘이 세월호 800일이 되는 날이에요. 예. 오늘이 세월호 800일이 되는 날인데 지금 이제 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놓고 여당, 야당이 이제 논쟁 중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박근혜, 그러니까 청와대를 조사 대상으로 삼느냐 마느냐. 그 7시간을, 박근혜의 7시간을 조사 대상으로 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여당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야. 새누리당이. 근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나는 그래. 나는 박근혜 7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니까. 배가 뒤집어진 10시 반 이후에 지가 해봤자 무슨 뭐 보톡스 받고 누워있었거나 피부 관리를 받았거나 뭐 그랬겠지. 그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난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그 핵심은 배가 기울기 시작한 7시 반부터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었던 7시 반부터 배가 기울었는데 그 10시 반까지 뭐 했냐.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 박근혜 7시간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봐, 나는. 박근혜 7시간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봐. 그것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못한다. 난 그러면 안 된다고 봐. 그 7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배가 뒤집어진 다음에 어떡할 거야. 배에 가서 못 구해와. 구조할 수 있는 3시간 동안 뭐 했냐. 구조할 수 있는 3시간 동안에 뭘 했느냐. 이걸 총체적으로 다루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 그 박근혜의 사생활은 물론 그 7시간이 사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그 김기춘과 그 일당들은 천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 대통령의 7시간은 사생활이 아니야. 대통령의 7시간은 사생활이 아니라고. 대통령의 일정이 국가 기밀인 이유가 뭐야? 대통령의 1분 1초는 국민의 시간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박근혜 7시간이 사생활이라 공개 못한다? 개지랄 연병하지 말라고 그래. 이 수박 씨발르고 씨발라서 면장에다 이 씨팩을 그냥 18번을 해버릴. 사생활 아니야. 그거 사생활이라고 주장한 새끼들 진짜 아가리를 찢어야 돼. 그런데 왜 그 7시간이 중요하지 않냐? 사생활이라서가 아니야. 그거 사생활일 수 없어. 그 7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배가 이미 뒤집어진 다음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 배가 뒤집어지기 전 3시간. 그때 뭐 했냐고. 배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왜 구조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나는 박근혜 7시간은 조사하지 않겠다라고 나는 야당이 해줘야 된다고 봐. 대신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국가 비상체계는 가동됐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 그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 예. 다음 이야기는, 나 오늘 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바쁘지? 나 오늘 저기 헛소리도 안 했지? 뭐 인트로가 길지도 않았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지금 하고 있어 아직. 자, 구글이 정상화됐어요? 치니까 바로 나오네. 국정교과서 정보 공개를 막으려고 변호사 5명 동원. 이건 또 무슨 개소린지. 어? 예. 국정교과서 비밀 유지에 혈세 펑펑. 변호사 수입 내역 공개도 거부. 이것들이 미친 게 틀림없어.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 원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를 238일이나 거부한 교육부가 청구자인 대학원생에게 맞서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정교과서 언론 홍보비는 영업 비밀이라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고 있고 변호사 수입 내역도 5개월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아 정말 이 수박 씨발라야 돼. 수박 씨발르고 씨발라서 진짜 씨팩을 그냥 면상에다 18번 해줘야지. 지난해 10월 21일 대학원생 신분으로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A씨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제작 예산 44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비공개 처분하자 2달 뒤인 12월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교육부의 대응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 27일이 지난 올해 1월 18일 교육부는 대리인 임명 사실을 알렸다. 정부 법인 공단 변호사 5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내용이다. 국정교과서 예산 내역을 어디다 썼는지 정보 공개를 요구했더니 그걸 비밀로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했다는 거야. 대학원생의 정보 공개 요구에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A씨는 변호사들까지 동원해서 정보 공개를 막으려는 교육부의 결정에 또 다른 정보 공개 청구로 맞섰다. 변호사 수입 내역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공개돼야 될 정보를 감추기 위해 국민 혈세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A씨의 변호사 수입 내역 공개 청구는 올해 1월 27일에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예비비 정보공개 청구 때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 즉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연병? 야 이게 왜 개인의 비밀이야? 지금 정부에서 영업하고 있어? 이게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1월 29일에 비공개 처분을 했다. A씨 역시 물러서지 않고 올해 2월 1일 이의 신청을 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에 관한 것이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가 법무부의 변호사 수입 내역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지난해 8월 받아들여진 사례를 A씨는 강조했다. 정부의 변호사 수임료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밀도 아니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을 이의 신청서에 포함한 것이다. 얘 누군데 이렇게 똑똑해? 이런 사람은 진짜 국회로 가야 돼.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올해 2월 19일 이의 신청에 따른 비공개 통지문을 보내며 수임료가 외부로 드러날 경우 경쟁업체에 사업상의 정보가 알려질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런 연병 어메 진짜 이것들이 미친 게 틀림없어. A씨는 다시 중앙행정부 심판위원회에 변호사 수임료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교육부는 이의 신청 통지와 비슷한 취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기각을 요구한 답변서를 냈다. 교육부 측 변호사들이 국정교과서 예비비 사용 내역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올해 1월 25일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답변도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1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는 크게 3가지를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첫째, 국정교과서 예비비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연병하고 자빠졌네. 무슨 지장! 우선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연구 개발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니 이게 왜 업무에 지장을 주는데?
답변서는 국정교과서 제작 예산 44억의 예비비 목록과 예비비 요청 공문, 결제와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면 교육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설명했다. 지랄 연병이 참고를 했어 진짜! 역사교과서 개발과 정책 홍보 등은 2016년 11월까지 계속됐는데 이전에 공개되면 교육부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업무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시점까지 개발과 홍보가 지속되기 때문에 업무가 언제 종료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언론사는 영리 목적의 사기업, 영업비밀 공개 안 돼. 아, 나 진짜. 야, 그러면 정부의 모든 그 입장에 대해서 언론사에 공개하면 안 되겠네? 야, 종편 때려잡어. 어? 박근혜 빨아준 종편 때려잡어. 언론사는 영리 목적의 사기업이라며. 이런 연병을 하고 자빠진. 두 번째 비공개 사유로 교육부는 제3자인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언론사를 영리 목적의 사기업으로 규정한 답변서는 언론사와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알려질 경우 교육부가 앞으로 홍보나 광고 계약을 할 때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없다. 언론사와 부당한 광고 계약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데, 아, 혹시 종편이랑 한 거야? 어? 혹시 종편이랑 부당한 광고 계약을 한 거야? 어? 그래서 그래? 굳이 공개해야 하느냐라고도 했다. 정보가 공개된 언론사는 사업계획과 회계정보 등이 노출돼 경쟁사보다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될 거라는 우려도 했다. 얘네 좀 이게 이해되는 사람 있어요? 아, 내가 이게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지금 나는 정부의 이 해명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는 분 계세요? 어? 세 번째로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언론사의 영업비밀에 관해서 이익이 정보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보다 뭐가 큰데?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언론사를 규정한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언론사의 영업비밀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교과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을. 시민단체는 광고비 집행 내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도 교육부가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기존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인데다 영업비밀로 규정하려면 특정한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사의 영업비밀보다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이나 시민사회 문제제기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의무가 국가기관인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미친 게 틀림없어. 교육부가 미친 게 틀림없어.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걸 일반 국민들 중에 나만 이해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요. 예, 우리 국민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박근혜 같은 게 대통령이 되는 걸 막지 못해서 나라가 진짜 완전히 개판이야, 개판. 박근혜 같은 걸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진짜 이 나라의 꼴이 말이에요. 정말 개판이 됐어. 교육부는 우리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처야. 근데 저런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아씨. 자, 그러면서 연관된 문제로 이 교육부랑도 연관된, 여가부라도 연관된 이번 어린이집 사태. 오늘 이제 민간 어린이집이
이제 집단 휴업을 해서 그래서 지금 낭패를 보는 건 일하는 엄마들이에요. 예. 이 정부에서는 아마 절대 이 민간 어린이집 입장을 안 들어줄 거야. 내가 볼 때는. 왜냐? 지금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가정보육,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싸움 붙여서 아니지. 직장 엄마하고 전업주부를 싸움 붙이는 게 목적이고 지금 이번 어린이집 휴업으로 개피를 본 건 직장 엄마들이거든. 전업주부들은 피해를 많이 안 봤어. 그다음에 전업주부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업주부 엄마들은 반대를 안 해. 지금 그 직장 다니는 엄마들만 이 개피를 보고 있는 거야. 예. 지금 이제 직장맘과 전업주부 엄마들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결국은 보육 예산을 몇 가지를 수정할게요.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보내준 거 이 누리 예산으로 부르면 안 된다. 이번에 맞춤형 보육 사건은 누리 예산하고 별도의 보육 예산이다. 그래서 이거는 맞춤형 보육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육 예산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맞춤형 보육 예산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어린이집으로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엄마들한테 무슨 카드를 준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직접 어린이집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결제하는 거다. 그 얘기를 좀 고쳐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이 어린이집이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결국 정부 지원 예산을 줄이면 그 피해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보육할 수 있는 실력자들을 둘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보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부분을 그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해달라, 지지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 문제를 푸는 해답은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을호 수아비님이 왔다 갔다 하실까요? 예, 가을호 수아비님이 2명이나 들어왔어. 뭐지 이거? 가을호 수아비님이 2명이나 들어왔어. 뭔 일이었어? 1명 나갔네. 예.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육 문제는요. 자, 전업주부들이 왜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느냐. 그 원인은 어린이집에 맡겨야 30만 원인가 혜택을 보기 때문이야. 집에서 애를 키우면 10만 원, 15만 원밖에 못 받아. 많이 받는 게 20만 원이래.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다 카드를 그어야 30만 원 혜택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전업주부들이 어차피 혜택을 보려면 어린이집에다가 차라리 그어놓고 맡기고 싶을 때 맡기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 맞춤형 보육에 대한 예산을 어린이집에다가 맡기는 가정에다만 3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집에서 애를 돌보는 집은 뭐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러니까 전업주부들이 에이 씨발 이럴 거면 그냥 내가 어린이집에다 마음대로 12시간 끊어놓고 내 필요할 때 애 맡기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엄마들이 일찍 애들을 찾아가니까 이 어린이집들이 야 똑같은 돈 받고 일찍 일 끝나는 전업주부 애들 받자. 그래서 직장 다니는 애기 엄마들이 애를 맡길 수 없어서 이번 사단이 났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하면 되냐? 전업주부 엄마들한테 30만 원을 무조건 주면 돼. 어린이집에 아이사랑 카드로 긋는 그 돈만큼을 엄마들한테 직접 똑같이 집에서 애 키우는 엄마들한테도 똑같이 주면 필요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가거나 말거나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어린이집들은 직장 엄마들한테 돈 받으면 되는 거야. 지금 이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해서 맞춤형 보육으로 그 전업주부들한테는 혜택을 줄이면 그러면 자기네들의 수입이 준다. 아니 그 자리에 직장 엄마들이 와서 애들을 맡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 이거는 전업주부들한테 집에서 애를 키워도 똑같이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하는 만큼을 그 집에서 애 키우는 엄마들한테 주면 된다고. 똑같은 금액을. 그러면 왜 이걸 어린이집에다 보내는 애들한테만 30만 원을 주느냐. 이게 꼼수예요. 어떤 꼼수냐.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있는 애들이 전체 아동의 3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맞춤형 보육이란 이름으로 생색은 내면서 돈은 조금만 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에다 맡긴 애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안 맡기거나 똑같은 돈을 주면 된다고. 그러면 전업주부들이 미쳤다고 어린이집에다 맡기겠어? 현차 30만 원 받는 게 낫지? 그럼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애들을 시간 맡기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정부가 자기네들의 이런 잘못을 지금 직장 엄마들과 전업주부 엄마들의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거 예산을 줄이면서 뽀대는 지네가 내려는 이런 천박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직장 엄마들이든 또 만약에 30만 원씩 똑같이 줄 수 없으면 똑같이 20만 원씩을 주든가. 똑같은 돈을 쓰면서 왜 차등 지급하고 지랄이냐고. 집에서 애 키우는 엄마들이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 근데 왜 이 전업주부들한테 혜택을 더 줄이려고 그러냐고. 그런 사람들이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야. 보육정책이 이랬다 왔다 갔다. 누리과정 때문에 몇 년을 고생을 한 거 아니야 지금. 공약을 말든가 했으면 지키든가. 하여간 그냥 이 쑥대밭도 이런 쑥대밭이 없어. 박근혜가 지아부지한테 정치를 배워서 나라를 안정시킬 거라고 얘기하던 사람들 어디 갔나 몰라?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망치부인한테 뭐 듣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이거 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 일본의 부가세 관련해서 일본의 부가세가 높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시는데 저요 이거 그 정부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거 정부에서 얘기한 거야. 일본의 부가세가 더 높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일본보다 높지 않다. 일본은 더 높다라고 정부 측에서 얘기한 거라니까? 정부 지지자들이? 나는 몰랐어. 그리고 이 일본의 부가세가 높다라는 부분 이야기는 저기 정부 지지자들, 박근혜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고 내가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서 일본의 부가세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가세가 적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정부 지지자들이. 아시겠어요? 7141님? 내 주장이 아니라 박근혜 지지자들이 하는 소리라니까. 자,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내가 주장했던 부분이 그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세금에 모든 우리가 소비를 할 때 10%의 부가세를 내잖아.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더 높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부가세가 높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박근혜 지지자가 떠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 지금 이분이 일본은 소비세라고 부르고 부가세가 아니라 일본은 소비세라고 부르고 5%였던 걸 2014년에 8%로 인상했고 10%로 인상한다고 했지만 그 시기를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소비세는 현재 8%로 우리나라의 부가세보다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그 일본 소비세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온다고 출처까지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부가세가 우리보다 높다.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라고 얘기했던 박근혜 지지자들은 개뻥을 친 거야. 박근혜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개뻥을 친 거라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분이 지적하신 게 그 광주를 진압한 부대는 11여단이고 11공수여단 그 다음에 거창에 양민학살을 한 거는 그냥 11사단이래요.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 그 11사단이 그러니까 11공수여단이 거창 양민학살을 했다고 주장하셨던 님들 계셨잖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채팅창에서 10일 그 공수여단이, 예, 10일 공수여단이 거창 양민학살도 일으켰다라고 주장하셨던 님들, 그게 잘못된 얘기래요. 예. 그 10일 공수여단이 광주를 진압한 부대이고, 그 다음에 거창 양민학살은 10일 사단이래요. 예, 10일 사단. 그 다르답니다. 예, 다른 부대래요. 예. 네. 그러니까 10일 공수여단이 1979년도인가 창설이 됐대요. 네. 예, 정보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지금 생방송 중에 자기 강퇴됐다고 앞으로 방송 못 보냐고 질문하신 님, 이런 거는 생방송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야지. 지금 생방송 방해하신 거예요? 예. 원래 내가 강퇴는 블랙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강퇴란 영구 블랙에 들어가는데, 매니저가 강퇴한 거는 블랙이 아니야. 근데 나한테 자꾸만 강퇴됐다고 칭얼대면 블랙이 돼. 그냥 나한테 강퇴됐으면 못 본 척하고 다음날 들어오면 돼. 근데 왜 강퇴됐냐, 뭐 방송을 못 보냐, 이런 얘기하면 블랙 돼. 날 귀찮게 하면 안 돼, 생방송 중에. 예. 안녕하세요. 6년 전 고등학생이던 남동생이 추천해줘서 보기 시작했어요. 새누리만 알던 경상도 토박이 엄마가 어제 드디어 손석희 뉴스룸을 보기 시작했어요. 종편 보고 있으면 지나가다 한 번씩 눌렀는데 1년 만인 어제 드디어 보더라고요. 망부님 말씀 듣고 계획 바꿔서 효도하며 한 번씩 툭툭 던졌더니 효과가 있나봐요. 망부님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 엄마 아빠랑 싸우지 말고 효도하라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너 왜 그렇게 착해졌냐. 망치 부인이란 사람이 착하게 굴라고 그랬다. 이거 봐, 이거 또 텔레그램 코드가 나한테 왔어. 제발 나한테요. 예.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예. 내 번호 입력하지 말라고. 텔레그램을 다운받고 여러분 번호를 입력하세요. 부탁드려요. 제발 살려주세요. 예. 고의식님, 텔레그램으로 절 초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텔레그램이 깔려 있어요. 반나절만 기다리시면 저한테 텔레그램을 하실 수 있어요. 미쳐버리겠어. 이거 뭐지? 망부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박근혜 말을 믿고 밀양의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 박근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겠군요. 망부님 말씀 듣고 보니 그렇군요. 예. 그더니 이런 윤병세, 예, 망부님 독도와 윤병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고,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예, 그 텔레그램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전화기로 텔레그램에서 코드를 보내요. 그럼 그 코드를 숫자를 입력하시면 텔레그램이 깔려. 근데 중요한 건 텔레그램 깔기 전에 망치부인 방송을 일단 저장을 하세요. 번호를 010-2294-2016을 망치부인 방송국 대표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놔.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다운받고 여러분 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그리고 여러분 전화기로 텔레그램에서 비밀 코드를 보내. 그 코드를 여러분 전화기에 입력하면 여러분 전화기에 텔레그램이 깔려. 그리고 3시간을 참고 기다리면 망치부인 떡하니 떠요. 그럼 그때부터 망치부인한테 비밀 대화하지 말고 일반 대화로 말 거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메일을 보냈다. 시간 낼 때 한번 봐주시고 의견을 달라. 웬만하면 시간 많이 드는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내가 진짜 너무 바쁘다니까. 나 너무 바빠. 내가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요. 온 마음을 다스리면서 오늘은 화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오늘은 어떤 놈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담대하게 웃으면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해도 온갖 잡놈들이 나한테 온갖 짓을 해.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기도를 끝내고 6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뉴스를 들어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1시까지 인터넷 검색을 해.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방송 내용을 정리를 하고 11시부터 씻고 이제 그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서 방송 이제 시스템을 정비를 해가지고 2시에 생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1시부터 2시 사이에 그 텔레그램이나 문자를 확인하는데 엄청 많아. 근데 메일로 시비 걸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진짜 바쁜 사람이야. 내가 그동안에는 메일로 시비 건 애들 차단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알아냈잖아. Gmail 차단하는 방법 이제 알아냈어. 이제 시비 한번 걸어봐. 싹 차단할 테니까. 뭔 말인지 알았지? 예. 그 우리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을 사랑해주고 의지해주는 건 좋은데 내가 몸이 한계야. 몸이 한계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찢어발겨갖고 여기도 오세요 저기도 오세요 막 또 지방에 오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막 나한테 막 쓸데없는 얘기까지 막 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무 바쁜 사람이니까 협조 부탁해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찾아오면 안 되는 이유. 사람을 직접 만나면 30분은 만나야 돼. 눈빛을 보고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파악하는데 30분 걸려. 그 다음에 전화를 하면 적어도 10분은 들어야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딱 정리해서 보내면 내가 1분이면 내용의 문제를 간파를 해.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여러분이 정리된 생각을 보내시면 내가 그에 관계돼서 짧은 단문을 보낼게요. 때때로 크라고 나갈 수도 있어. 그 얘기는 내가 특별히 답변할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니까 가끔 가다 보면 텔레그램을 보내놓고 왜 답변이 없냐고 시비 거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차단이야. 이 발신자 차단. 우리가 이 망치 부인의 시간을 아껴주셔야 보다 질 높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아휴.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아까 불타는 태민님 못해서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예. 오늘도 방송을 시청하러 달려와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셔서 본방을 지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생방송 시청 중에 전화 왔다고 전화한 상대방 막 욕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생방송 중에도 전화는 친절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망치부인 여러분이 신경질 내서 왜 신경질 내는 저쪽에서 물어봤는데 나 망치부인 방송 보는데 전화하면 어떡해? 그럼 우리 고객 미래의 고객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친절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사이 나빴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한테 망치 부인을 소개하지 마세요. 역효과예요. 예, 부탁드립니다. 또 웬 인간이 또, 네, 네, 고 환경부 관계자가, 예, 환경부 관계자가 천황폐하 만세 부른 거 국민일보 기사래네. 사실이었어. 수박 씨발르고 씨발라서 그냥 얼굴에다 18병 씨팩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주품에 품으소서. 주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니들 다 뒤졌어.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니네들 옛날에 다 뒤졌어. 뒤통수에 전부 다 벽돌 꽂고 다녔을 거야 이것들아. 니네들 눈가에 다 내가 눈동자에다 볼펜 꽂아놨을 거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추천해주신 3,003분께 감사드려요. 1,000명이 오늘도 추천 안하고 도망갔어요. 4,000명 보고 1,000명이 추천 안하고 도망갔는데 오늘 밤에 일어나서 설사에 쩔은 이불을 빨지어다. 설사에 쩔은 이불 빨고 싶지 않으면 지금 빨리 추천들 하시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제가 후원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후원 못하신 분들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방송 끝나면 제가 확인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참수상님과 푸갱국님, 여비고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는 님들, 망치분의 가장 큰 응원은, 가장 큰 후원은 생방송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수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심으로써 망치부인이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방송할 수 있는 거겠지요. 감사를 드립니다. 망치부인이 2007년 1월 17일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저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름이 왜 망치 부인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이 작고 볼품없는 망치를 들고 19년 동안 벽을 뚫고 그 탈출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 망치를 버렸던 거, 그걸 거기서 모티브를 가지고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갇혀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 작고 볼품없는 망치 부인이 벽을 뚫고 19년이 걸리든 29년이 걸리든 탈출시킨 뒤에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으로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문서에 망치 부인의 활동이 남았고, 그래서 사실을 적시해서 유일하게 징역을 살았던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을 바꿨어요. 잊혀지고 싶은 망치 부인이 아니라 영원히 망치 부인으로 살다 간 사람으로, 망치 부인의 활동을 팔아 정치인이 되거나 뭐 지상파 방송에 출연자가 연예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언더그라운드에서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거리에서 외치다 갔던 사람으로 그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망치 부인이 초심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싶은 꿈, 이 꿈을 위해 오늘도 망치 부인은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되겠냐 물으시는 분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뜻을 모으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과 승리가 보장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뿌리 내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가 희망을 탐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달려왔습니다. 망치 부인은 내일도 열심히 달릴 겁니다. 여러분도 내일 또 같이 달려주실 거죠? 내일 낮 2시에 다시 모입시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생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2시에 만나요.